이제는 집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 너무 단호하게 들리셨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꺼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언론에서는 금리를 곧 내릴 거라고 하고 정부도 돈을 푼다면서 추경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시장에서는 다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아, 또다시 부동산을 사야 할 때인가 보다. 역시 서울은 다르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른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서도 동시에 대출을 조이고 있는 이 상황. 그건 단순히 집값을 조절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단순히 떨어질까 말까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유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저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처럼 부동산을 띄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대심리 자체를 꺾고 자산의 흐름을 분산시키려는 구조적 개편을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조짐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공식을 믿어왔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결국 오른다. 금리 내리면 집값은 반등한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그 공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시장도, 심지어 소비자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부동산 사지 마세요 같은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그걸 근거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차분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큰 흐름, 진짜 방향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로 설명드리는 콘텐츠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부동산 분석 2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졌는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제 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해외 사례와 정책 흐름, 그리고 투자 전략의 변화까지 연결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값은 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구조에 진입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부동산이 위험한 진짜 이유.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겁니다. 금리만 내려가면 부동산은 다시 오른다. 왜 이런 생각이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맞았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돈이 갈 곳을 찾다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뛰었던 경험이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리더라도 부동산으로만 흐르도록 두지 않겠다. 즉, 돈은 푸는데 그 돈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건 절대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과거에는 금리 인하가 소비나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졌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금리를 내려도 대부분의 돈이 서울 아파트로만 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낮췄는데 정작 소비는 안 늘고 서울 집값만 들썩이면 정책 효과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또 다시 영끌 열풍이 불어올까 두렵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내수는 살아나지 않으니 진퇴양난인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부동산만큼은 틀어막자입니다. 집값이 또 오를까봐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되는 이 구조 자체를 끊기 위해 빚내서 집 사기의 고리를 먼저 끊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투자 유도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한 채 과거 기억만 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반드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가 유동성의 흐름을 강하게 틀어지고 있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단순히 하락장이 아니라 기대 심리 자체를 바꾸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긴 전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반등만 보고 이제 다시 오른다라고 판단하기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2.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속사정. 자,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대출을 꽉 조이는 걸까요?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생활비, 신용대출 등 이미 많은 국민들이 빚을 감당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대출이라는 관문을 조이는 방식으로 흐름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 규제에 포함시키겠다는 논의입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지금까지는 실수요자 보호 명분으로 전세 대출은 예외였는데 이제 그 카드까지 조이려 한다는 건 총력전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단순히 얼마를 빌렸느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갚을 능력이 되느냐를 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신용 등급만 봤다면 이제는 소득 수준, 기존 부채, 연간 상환 능력까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즉, 돈을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정책 철학의 전환입니다. 과거 정부들은 집이 곧 자산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해 왔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정책도 펼쳤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빚으로 자산을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 구조 속에는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부동산만 보지 말고 주식, 채권, 스타트업, 디지털 자산 등 생산적인 투자로 자산 흐름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정책은 단기간에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빚내서 집 사는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정책은 당장 집값을 내리기 위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바꾸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내려면 일관성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는 지금이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3. 해외 사례로 본 집값 하락의 파괴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금리를 낮추면서도 동시에 대출을 조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집값 조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집값이 한번 무너졌을 때 생기는 후폭풍이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봐야 합니다. 먼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오르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해가며 집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믿었죠. 지금은 비싸도 곧 오를 테니 빚내서라도 사야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급락하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성장률은 급감했고 실업률은 폭등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 세계적 충격으로 확산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전에 있었던 닷컴버블 붕괴 때보다 충격이 훨씬 컸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집은 빚내서 사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여유 있는 사람이 투자하지만 집은 중산층 이하까지 대출을 끌어다 사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곧장 서민 가계에 직격탄으로 작용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연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죠. 다음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0%에서 150%로 무려 3배 증가했습니다. 세금은 안 거치고 소비는 얼어붙고 은행은 부실화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퍼부어 시장을 살리려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졌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버블이었지만 지금 한국도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 일 없을 거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시기에 집값이 무너지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신용과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이 무너질 땐 부자가 손해보지만 집값이 무너질 땐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그냥 두면 그 충격은 단순한 자산 하락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놓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정부가 지금처럼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조이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4. 서울 집값 정말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만 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잠깐 조정일 뿐이다. 결국엔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른다. 지방은 몰라도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들 익숙하죠? 사실 이건 지난 10년간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정부가 기대심리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집값은 일부 단지에서 잠깐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을 보면 거래량이 다시 줄고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반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다소 완화된 정책 기조를 잠깐 보여줬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DSR 적용을 유예하고 거래세 부담도 낮췄죠.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확 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등이 너무 빠르게, 너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불시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것처럼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고가 주택으로 다시 쏠리기 시작했죠. 정부는 이 흐름을 보고 재빨리 판단을 바꿉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대출 조이기, 규제 강화, 심리 억제 카드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정책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0에서 2012년 사이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죠.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2년 넘게 침체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돈 벌기는 어렵겠구나. 그 심리가 시장 전반에 퍼지니까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대책을 풀어도 사람들이 쉽게 매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집값은 바닥을 다지고 진짜 실수요 기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정부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은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기대 심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 올랐다고 역시 서울은 불패라고 생각하는 순간 추가 규제나 대출 제한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은 결국 신호입니다. 지금 정부는 말은 아끼지만 행동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쉽게 안 풀어준다. 따라서 지금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믿고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는 건 아직도 과거의 규칙을 믿고 있는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 반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의 심리를 눌러가느냐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단기 조정이 아닙니다. 기대 심리를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최소 1에서 2년 이상의 약세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이해해야만 지금 시장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5.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이쪽을 봐야 할 때.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에 투자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위험하다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뒤처지는 시대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부동산 한 군데에 몰빵하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잘 보면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이 아닌 자산으로 시선을 돌려라. 왜일까요? 첫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미 거의 선반영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곧 금리 내리겠지 하시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기대가 반영돼 장기 금리가 오히려 다시 올라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순 있어도 이제 더 큰 인하 여력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자들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소비를 줄이고 사회 전체가 돈을 안 쓰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본이 그랬던 길입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사람들은 빚내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사회에서는 현금이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흐름의 초입에 있습니다. 소비는 줄고 세금은 덜 거치고 정부는 지출을 늘리며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고, 이런 구조에서 금리는 내려가기보다 유지되거나 되려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빚내서 투자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전략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셋째, 지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아니면 답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달, 규제 완화, 플랫폼 확대 등으로 일반인도 해외 주식, 채권, 금,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역시 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에만 쏠렸던 개인 자산 구조를 생산적 자산으로 옮기려는 철학이 분명히 담겨 있는 정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빚내서 무언가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현금을 잘 쥐고 돈이 들어갈 곳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더 이상 아파트 한 채가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자산이 공존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흐름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나의 자산 구조를 그 흐름에 맞춰 얼마나 빠르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6. 결론, 다시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유동성이 다시 서울 아파트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심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를 바꾸려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가계부채의 폭발 위험, 해외에서 실제 벌어졌던 경제 붕괴의 교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디플레이션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대로 결국은 오른다는 기대만 믿고 다시 부동산에 몰려들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정부의 신호를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시장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자산 구조를 바꾸려는 철학적 움직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의 힘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도 한계에 왔고 경제는 저성장 저소비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정부도 자금을 더 풀기 위해 국채를 늘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빚보다 현금, 레버리지보다 유동성 확보, 그리고 단일 자산보다 분산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셋째, 기회를 서두르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단기간에 다시 급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부도 최소 1에서 2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견디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 사이에 가격도, 심리도, 시장의 구조도 다시 정비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준비된 사람에게는 진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정리되고 무분별한 기대와 환상이 꺾일 때 현금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잃지 않기 위해선 과거의 습관을 내려놓고 흐름을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께 작은 통찰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숫자보다 방향, 소문보다 정확한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변화, 진짜 신호만을 차분하게 근거 있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준을 세우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로 걷는 노후와 함께한 이성민 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더 명확한 투자 방향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이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